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처럼 큰 금액을 투자하면 다른 나라도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 2+2 통상협의가 무산된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8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 우회로 차단을 위한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국은 주택구입 편법 통로로 악용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업겁으로 유급된 대상이 된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 4학년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1년 5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통상협상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난기류를 만나 안개 속으로 빠져든 한미 관세협상 소식들부터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처럼 미국에 큰 투자를 하면 관세율을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특히 2+2 통상협상이 무산된 우리나라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액을 직접 거론하면서 관세율 인하에 대한 대가를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주고 관세를 낮췄고 일본은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EU와도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도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을 환영하면서 관세 협상 중인 다른 나라에도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우회 압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죠. 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간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거액의 투자와 닫아뒀던 쌀 시장까지 개방하며 25%였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관세부가 일주일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이상 기류가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달 1일 데드라인 이전에 타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부터 긴급 통상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이죠. 네, 브리핑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오후부터 열렸는데요. 통상대책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어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2+2 회담 연기로 방미가 무산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 나섰는데 김 실장은 미국 현지 협상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실장은 미일 협상의 주요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분석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가 대출 등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형태가 거론되는 안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협상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등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현재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협상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평가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은 현재 미측과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2 통상협의는 무산이 됐지만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 만남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제조 분야 협력을 강조했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은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음 달 1일 전 타결을 위해 조만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올 2분기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까지 난항을 보이면서 일본이나 유럽연합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관세 역차별을 받아서 한국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는 올 2분기 29조 3천억 원의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4% 줄었습니다. 현대차 역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실적 최대 판매를 경신한 그런 실적입니다. 시작한 미국 관세로 인해 손익이 7,860억 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완성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산 차량 한 대당 평균 835만 원의 관세가 붙고 현대차, 기아의 연간 부담은 1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그간 재고 물량으로 버텼지만 하반기엔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관세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요타, 혼다 등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일본 차보다 10% 비싼 거죠. 결국 결정하는 요소는 가격입니다. 그 이점을 일본 차가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낮은 상태로 협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될수록 가성비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차가 이제는 일본 차보다 비싼 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처럼 관세 문제와 상법 개정에 이어서 재계는 또 하나의 규제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근로자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 수위에 대해서 노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취임한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노동계와 첫 만남을 갖고 개정 취지를 살리겠다며 달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정부 제시안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의 확대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시행 전 유예기간 등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던 안보다 수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이런 불만을 달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노조법 2, 3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잘 살려가지고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여론 수렴도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하고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점거한 금속노조 측과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계에선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어제 민주노총 출신 장관에 대한 경영기에 우려가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 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모두 한 목소리로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의 의견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관련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 뽑는 데 인색해지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일자리 없는 성장이란 뜻입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2%,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율은 0.6%로 16만 명 늘어 고용 탄성치는 0.2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25년 장기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장률 1%에 고용이 순증과 일자리가 1년에 한 10만 개 정도 늘면 이제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 순 증가가 20만 명이 좀 안 되고 문제는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늘어난 취업자도 60세 이상 공공 일자리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1년 넘게 줄고 있고 20대와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0.8%, 취업자 증가율 0.4%로 전망하며 고용 탄성치를 0.52로 예측했습니다. 저성장에 일자리도 크게 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성장이 나타나는 해기 때문에 일자리 질도 좀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도. 특히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 대내적으로는 건설 경기 등이 고용시장 상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불황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주사들이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4대 금융주주가 올해 상반기에도 10조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금융주주들이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군요. 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누적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가량 늘며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 이자 수익 감소가 예상됐지만 예대 금리 차가 커지고 비이자 이익까지 늘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대 금융은 상반기에 이자로만 21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주별로 성적은 어떻습니까? KB금융이 상반기 역대 최대인 순이익 3조 4,357억 원을 거두며 3년 연속 리딩금융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보험 판매와 외화 환산 수익 같은 비이자 이익이 15% 넘게 불며 실적에 기여했고요. 신한도 역시 증권 수탁 등 수수료 수익이 늘며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지주 실적에선 밀렸지만 은행 기준으로는 약 800억 원 차이로 신한이 KB에 앞서며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하나금융도 2조 3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우리금융은 투자 등 일시적 판관비 증가로 반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뒷걸음질 쳤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역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언제나처럼 표정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상생 압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장사 규모를 확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지난주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이 큰데
경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대형 기술주 M7 대신 가상자산주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3억 5,241만 달러, 우리 돈 4,860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2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로 2억 2,280만 달러, 약 3,07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상위 10종목 중 6종목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입니다. 반면 서학개미가 통상적으로 선호하던 기술주 종목은 순매수 10위권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 기대감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정말 기대만큼 성장을 할 건지라는 부분은 미지수인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1위인 테더 역시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1조 6,716억 달러, 우리 돈 약 230조 원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거래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배를 웃돌았는데 직투자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 등급이 좀 낮고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 정보가 충분치 않고 규제 리스크가 법 통과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단기 급등락의 우려가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골드바가 품절이 될 정도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요즘은 은이 투자 상품 시장에서 대세가 됐습니다. 요즘 국제 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일 정도로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례적으로 은 가격 상승률은 금과 비트코인을 제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은 현물은 연초 대비 약 35% 상승하면서 트로이 온스당 39.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금 현물과 비트코인은 각각 29%와 27% 올랐습니다. 세 자산 중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은이 역전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때 금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때 금에서 은이나 백금이나 이런 다른 귀금속 품목으로 투자자 포지션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은이 산업재로서 수요가 폭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은은 금속 중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아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금과 은은 같이 실물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금의 가격이나 은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은 가격이 또 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 맥쿼리 등은 내년까지 은이 트로이 온스당 최대 4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이 금보다 2배에 가까운 변동성을 지닌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틀 뒤면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한 달을 맞습니다. 규제 이후에 지난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줄자 금융당국은 우회 통로 단속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1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대출과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7조 원에 육박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달 들어 3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진 않았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 금융당국도 대출 증가세 둔화에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우회 대출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우회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점검을 생략했었던 사업자 대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6.27 규제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협회도 온투업 대출이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관련해
보증기관들의 철저한 전산 점검과 금융사의 여신 심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뤄진 뒤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당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나머지 잔액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나올 거잖아요. 3분기까지. 필요하다면 후속적인 규제 강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금융당국도 남은 불씨까지 끄기 위해 규제 지역 LTV 강화 등 추가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렇게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시장 안정에 필요한 주택 공급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그랑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7억 원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달 초 2억 원 내린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 여파로 풀이됩니다.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의 발길도 한 달간 뜸해졌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워낙 활발했고 집도 안 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6월이 10건이었으면 7월에 1건 정도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망세로 돌아선 상태에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도 이번 주 0.16% 오르는 데 그치며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이달 집값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두드러집니다. 규제 직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346건에서 규제 이후 3,500여 건으로 70% 급감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은 동면 상태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아파트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집값 안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 공급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집값 반등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초강력 대출 규제에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은 청약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6억 원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 청약은 목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에 비인기 지역은 소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청약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재건축 단지입니다. 총 1,800세대 가운데 21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낮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나머지 14억 원 마련은 당첨자가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5억 7,800만 원.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은 상반기보다 25% 증가하고 수도권 물량만 3만 6천 세대에 달하지만 인기 지역 일반 분양은 높은 분양가 탓에 현금 부자들만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잔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제한이 없었던데 6.27 대책 이후에 나오는 분양에 대해서는 잔금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이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아서 할 때에도 자금 여력이 있는 소유자들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 역시 흥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분양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유급 대상인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 점은 또다시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부가 수억 겁으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복귀를 허용했군요. 교육부는 오늘 오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이 참여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는 환자의 이해와 수능이 중요하고 법과 제도 운영은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료 법과 제도 관련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수습되는 건 좋지만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 3학년이 제때 졸업할 수 있게 국시를 한 번 더 실시한다는 걸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현재 6만 6천 명 넘게 동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AI 전략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국가대표 AI, 이른바 소버린 AI 개발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내노라 하는 국내 대표 AI 기업들부터 연합체를 구성한 중소기업까지 국가대표 AI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입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이곳에 자사 AI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잇따라 공개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뽐냈습니다. 한국어 처리 능력을 비롯해 이미지나 소리와 같은 여러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술은 물론 고도의 추론과 사고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합니다. LG AI 연구원은 최근 AI 토크 콘서트를 열고 5년간 쌓아온 초거대 AI 모델 엑사1의 개발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엑사1 모델은 저희가 프롬 스크래치 밑바닥부터 데이터 구축, 모델 설계, 학습, 활용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저희 한국형 AI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 현재 15개 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종 승자 타이틀을 얻게 되면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 수천 장과 방대한 데이터, 인력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서면 평가를 거쳐 3분의 1이 탈락하는 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상됩니다. 탈락하는 기업들은 AI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 첫 후보 5팀을 추린 다음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켜 2년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국가대표 AI 기업을 향한 서바이벌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음 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본청약을 앞두고 주택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18만 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는 안정을 촉진할 만큼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사업의 속도 제고에 저희 LH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LH는 다음 달 4일 남양주 왕숙 A1과 A2 블록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수도권 12,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맑거나 구름 많겠지만 일요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7도, 대전 3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와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3.5m, 남해상으로는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